아리스토텔레스가 결코 어기지 않은 5가지 삶의 법칙. 당신은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역사 속 위대한 사상가들로부터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고대 그리스의 그림자 속에서 존재와 목적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한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철학의 거장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 반향을 일으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코 어기지 않은 5가지 근본적인 법칙이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삶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당신이 진정한 길을 따르고 있는지 고민하고 있을 때 만약 이 법칙들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각 법칙은 당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초대장이자 당신의 삶의 방식을 도전하는 기회입니다. 첫 번째 법칙은 타인과의 관계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법칙은 진리를 향한 끊임없는 추구의 눈을 열어줄 것입니다. 이 법칙들을 오늘 바로 적용할 수 있다면 일상적인 장애물에 대처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씀이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할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이 법칙들을 탐구해 보도록 합시다. 덕은 습관이다. 덕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그것이 우리 성격 형성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덕은 결코 무에서 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연습해야 하는 근육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면 소나타를 연주하는 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음계를 연습하고 같은 음을 반복하여 자신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덕은 반복, 일관성, 그리고 개인적 개선에 대한 진정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연습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형성합니다. 일상에서 덕 있는 행동을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그 선택을 통해 우리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성격을 다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덕을 단순히 도달해야 할 이상으로 보지 않고 우리가 내딛는 각 발걸음으로 구축해 나가는 길로 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종종 유혹과 외부의 압력이 우리가 옳다고 아는 것에서 멀어지도록 밀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연습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도전에 직면할 때 우리의 습관적인 행동이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덕을 키워왔다면 어려움 속에서도 더 쉽게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덕은 자연스러운 성향이 되며 도덕적 판단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흥미롭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덕의 개념은 진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한 단계에서 덕스럽다고 여기는 것이 경험을 쌓고 성숙함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이는 덕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심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인 연습은 우리의 가치를 정제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는 더 지혜로워져 복잡한 삶을 다룰 준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범의 힘을 과소평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덕을 행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정, 직장 또는 공동체에서 우리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도 덕 있는 습관을 채택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덕의 실천은 개인적인 이점만이 아니라 보다 윤리적이고 조화로운 환경을 만드는 선물인 것입니다. 중용의 길. 덕이 극단 사이의 균형에 있다는 생각은 언제나 저를 매료시킵니다. 우리는 종종 의견이나 행동에서 항상 극단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지기 쉽지만 이러한 사고는 건강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지 못합니다. 반면
중용의 길은 절제와 성찰이 공존하는 공간을 찾도록 초대합니다. 이러한 균형은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할 때 저는 종종 해결책이 극단 중 하나에 있지 않음을 상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격렬한 논쟁에서 사람들은 종종 극단적인 의견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용의 길은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듣는데 가치를 둡니다. 균형 잡힌 이해를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시각을 풍부하게 할 뿐 아니라 보다 건설적인 대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중용의 길은 삶의 여러 측면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건강에 있어 우리는 균형 잡힌 식단과 활발한 삶의 방식을 추구하며 과도함과 결핍의 극단을 피합니다. 감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와 수동성은 우리가 잘 대처하지 못하는 극단입니다. 중용의 길은 우리가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도록 가르치며 진실하고 사려 깊은 반응을 찾도록 합니다. 물론 이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종종 사회적 압력과 외부의 기대가 우리를 극단으로 밀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인식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반응을 인식할 때 우리는 충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진정한 자아에 더 부합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용의 길은 지속적인 자기 발견과 의식적인 선택의 여정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용의 길은 공동체 생활에 대한 귀중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분열된 세계에서 균형의 미덕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 접근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우리는 관계의 조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와 같은 행동을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용의 길은 평화롭고 정의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나침반입니다. 유다이모니아의 추구. 유다이모니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진정으로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행복은 중심 목표지만 유다이모니아는 단순한 순간적인 만족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종종 우리가 바쁜 일상에서 간과하는 깊이를 포함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산만함과 피상성의 층 아래 숨어 있는 것과 같아 그것을 찾기 위한 노력은 의식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유다이모니아는 개인적 성취, 덕, 그리고 타인과의 연결이 결합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이 단순한 목적지가 아닌 여정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개념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중요성. 세월이 흐르면서 나는 진정한 행복이 우리의 깊은 가치에 따라 살아가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는 의미 있는 관계를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프로젝트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다이모니아를 추구하는 과정은 또한 자기 이해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지속적인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목표, 가치,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생동감 있게 만드는지를 반추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삶은 우리를 진정한 자신과 공감되지 않는 길로 이끌 수 있는데 이럴 때 반성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됩니다. 필요하다면 방향을 바꿀 용기를 가져야 하며 이를 통해 우리의 진정한 본질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이 탐구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행동의 개념입니다. 유다이모니아는 단순히 꿈꾸거나 이상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잠재력에 도달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적 성장과 도전 극복에 대한 지속적인 헌신을 포함합니다.
삶은 장애물로 가득 차 있지만 이러한 극복을 통해 우리는 성취감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표를 향한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 완전한 행복 상태에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이모니아를 추구하는 과정은 타인과의 연결을 맺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고립된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지와 사랑의 환경에서 꽃을 피웁니다. 우리의 관계를 기르고 지원적인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헌신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복에도 기여합니다. 유다이모니아는 그리하여 나와 타인 간의 조화로운 춤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빛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성의 중요성. 이성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나는 이성이 결정 및 윤리적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할 때 그것이 옳고 그름,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감정이 강하고 다양한 의견이 넘치는 세상에서 이성은 폭풍 속에서 우리를 안정적으로 지탱해주는 닭과 같습니다. 이성은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질문하고 분석하고 반성하도록 초대합니다. 이성의 매력적인 측면 중 하나는 우리의 즉각적인 감정을 넘어서는 것을 돕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종종 충동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에 휘둘리지만 이성은 잠시 멈추고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고려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포즈를 허용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정보에 기반한 윤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특히 감정이 우리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갈등 상황에서 중요합니다. 이성은 우리가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도록 합니다. 또한 이성은 비판적 사고의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진실과 거짓을 평가하는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이성은 우리가 받는 정보의 질을 구별할 수 있게 하며 근거 있는 의견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우리 개인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종종 양극화된 사회에서 더 의식적이고 책임있는 시민이 되도록 합니다. 하지만 나는 이성이 우리의 삶에서 유일한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상황에서 감정과 본능 또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능력은 이성과 감정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적 경험과 이성적 분석을 통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일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은 성숙함과 자기 이해의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은 우리를 연결합니다. 토론과 논의에서 이성은 우리가 의견이 다를 때에도 생산적으로 대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성을 통해 서로의 견해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사유의 가치. 일상생활의 바쁜 속도 속에서 멈추고 사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잊기 쉽습니다. 삶, 자아, 그리고 주변 세계에 대해 반성하는 것은 사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유할 시간을 허락할 때 나는 그것이 단순한 일시정지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것들 속에서 의미를 찾는 깊은 탐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요함과 평온 속에서 나는 점을 연결하고 내 경험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사유란 본질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을 바라볼 때 나는 더 큰 전체의 일부임을 느낍니다. 나무, 새, 하늘.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얽히며 나는 삶의 복잡성에 대해 질문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결은 나에게 평화로운 감정과 행복은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선다는 깊은 이해를 줍니다. 사유는 작은 순간들, 상호작용, 심지어 내가 직면하는 도전들마저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쳐 줍니다. 또한 사유는 내 행동에 대한 반성을 이끌어냅니다.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내 가치와 원칙에 따라 살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내가 생각할 시간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마치 내 영혼의 거울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순간들 속에서 나는 나의 행동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 것과 일치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이러한 정렬은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는 데 필수적이며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유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그것이 나에게 영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밝은 아이디어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사유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납니다. 마치 방해 요소가 없는 상태에서 내 마음이 필요한 연결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시간을 허락할 때 나는 내 행복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혁신을 위한 비옥한 공간을 기르고 있다고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사유의 가치는 개인을 넘어서 있습니다. 함께 사유할 때 우리는 아이디어와 세계관에 대해 토론하며 상호 성장을 위한 환경을 만듭니다. 사유를 통해 우리는 더욱 의식적이고 연결된 사회를 구축할 수 있으며 진정한 행복은 공유된 목표가 됩니다. 따라서 나는 사유할 시간을 갖는 것이 사실상 우리 자신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위한 투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샵사인 책임의 윤리. 윤리와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나에게 정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책임 윤리에 대한 반성. 책임 윤리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면 이는 의식적으로 행동하라는 초대라고 느낍니다. 우리가 내리는 각 선택이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죠. 이러한 아이디어는 우리의 행동이 아무리 사소하게 보일지라도 인간관계의 복잡한 그물망에 얽혀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합니다. 제3에서도 제 선택에 대해 더욱 의식적으로 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을 구매할 때 브랜드 간의 선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의 관행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소비가 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저를 더 윤리적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책임은 단순히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힘을 이해하고 그것을 공동선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또한 책임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 제가 배운 가치관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행동 방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교육은 단순히 학문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윤리적인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책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신이 가진 권리에 대해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도 아는 의식 있는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책임 윤리는 우리가 사는 환경에도 확장됩니다. 기후 위기와 사회적 위기가 만연한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고립된 방식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지구를 어떻게 대하는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등 모든 결정은 책임감에 의해 이끌려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모두가 약속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저를 더 능동적으로 행동하게 하며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윤리는 우리에게 공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경험과 도전에 대해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연결은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들고 동시에 우리의 결정에 대해 더 윤리적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책임은 행동을 촉구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이 주변 사람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성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모두 더 큰 공동체의 일원임을 상기시켜주며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형성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정치와 좋은 삶. 정치와 좋은 삶의 관계를 생각할 때 정치가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되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좋은 삶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구조에 깊이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정치가 윤리의 연장선이 되어야 하며 집단의 복지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는 저에게 매력적이면서도 불안을 주는 주제입니다. 많은 경우 정치적 담론이 국민의 실제 필요와 거리가 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대표자들이 정치의 중심이 사람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는 저에게 적극적인 참여의 초대입니다. 단순히 투표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참여하고 대화하며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정치는 다른 세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좋은 삶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정부의 주요 목표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와 좋은 삶에 대해 성찰하면서 저는 사회적 정의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나 자신의 출신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정치는 각 개인이 최대한의 잠재력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 건강, 안전 및 환경 보호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될 때 좋은 삶은 일부가 아닌 모두에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윤리적이고 공정한 정치를 요구하는 책임이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물러나서 정치인들이 모든 일을 혼자 해결해 주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회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정치가 본래의 목적, 즉 공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시위, 캠페인 및 대화를 통해 우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공공정책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와 좋은 삶은 윤리적 가치에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결정이 정의, 공정성 및 존중의 원칙에 기반하여 이루어질 때 우리는 모두가 번영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올바른 길에 접어들게 됩니다. 정치는 각자가 존엄성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상적인 삶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여겨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가 시민으로서 참여하고 이 현실을 위해 싸워야 할 의무입니다. 교육의 역할. 교육은 개인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형성의 초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행위를 넘어선다고 믿어왔습니다. 이는 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격을 형성하는 변혁적인 과정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어떻게 교육받는지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윤리 형성에서 교육의 역할은 기본적이며 결코 과소평가될 수 없습니다. 윤리 교육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존중,
공감 및 책임과 같은 가치를 가르치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행동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더 큰 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인식이 조기에 내재화되면 이들은 의식적이고 사회 정의에 헌신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교육은 교실을 넘어서는 공간이 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주변 현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교육은 비판적 사고를 장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엇을 생각할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할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탐구하고 토론하며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판적 사고는 윤리적인 시민 형성에 필수적이며 이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와 자신의 가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분석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능력은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교육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포용성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다양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교육은 차이를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학습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학생들은 공감 능력이 향상되고 대화에 열려지며 이는 평화롭고 조화로운 공동체를 위해 필수적인 특징입니다. 포괄적 교육은 단순한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강화하기 위한 필요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교육이 지속적인 과정이어야 하며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지식은 미덕의 기초입니다. 저는 미덕이 단순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구축해야 하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축은 지식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미덕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을 떠올리지만 진정한 출발점은 이해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식은 우리가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기초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의 행동이 충동적이거나 항상 의미가 있는 전통이나 본능에 따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혜는 단순히 정보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아는 것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지식과 미덕은 함께 나아갑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교육과 지식 추구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우리가 행동의 결과를 이해할 때 더욱 윤리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식이 우리에게 지도를 제공하고 미덕이 우리가 선택한 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지도가 없다면 우리는 갈림길에서 길을 잃거나 더 나쁜 경우 원하지 않는 목적지로 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식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상황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삶은 많은 뉘앙스로 가득 차 있으며 간단한 선택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의미와 함의의 여러 층을 숨기고 있습니다. 더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질 때 우리는 더 균형 잡히고 공정하게 우리의 선택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은 우리의 상호작용, 의사결정, 도전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미덕은 단순한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의 반영이 됩니다. 게다가 지식은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의미가 없거나 해로운 규범에 질문하고 도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집니다. 미덕은 규칙의 수용이 아니라 정의와 이해를 위한 능동적인 추구여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개인적 관계, 직장, 사회 전반에 걸쳐 적용됩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은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우리는 결코 완벽하게 준비되거나 모든 것을 아는 상태에 이르지 않습니다.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은 그 자체로 미덕입니다. 지혜가 목적지가 아니라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욱 진정하고 미덕 있는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지식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이 변화가 우리를 정의롭고 윤리적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불완전함 수용. 제가 인생을 살면서 배운 한 가지는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용은 개인의 성장과 미덕 있는 인격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아무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실수가 인간 경험의 불가결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해심을 가질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그러합니다. 결국 누가 실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불완전함은 약함의 징표가 아니라 배우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저지르는 각 실수는 우리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의 결점을 수용할 때 우리는 자기 개선을 위한 공간을 열게 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향상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여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얽매이는 대신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발전의 소중한 일부분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불완전함이 인간 조건의 일부임을 수용할 때 우리는 또한 더 많은 공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실수하는 것을 볼 때 그를 심하게 판단하는 대신 자신의 결점을 상기하며 지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감은 그 자체로 미덕이며 우리의 관계를 강화하고 더 연대감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불완전함 수용은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을 창출하고 모든 사람이 진정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안전감을 주는 것을 초대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수용은 회복력 있는 사고방식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려움이나 실패에 직면할 때 우리는 그것이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각 도전은 배우고 성장할 기회입니다. 이러한 회복력은 개인의 웰빙뿐만 아니라 더 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불완전함을 지지할 때 우리는 건강하고 협력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결국 인간의 불완전함을 수용하는 것은 더욱 가벼운 삶을 살게 해줍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대신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버전이 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목적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학습의 여정이며 각 단계는 비록 미끄러짐이 있더라도 우리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론과 실천의 상호 연관성. 제가 배운 가장 가치 있는 교훈 중 하나는 이론과 실천이 분리된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들은 본질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윤리, 미덕, 도덕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일상생활에 적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철학은 우리의 행동과 결정을 안내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결을 이해할 때 삶은 훨씬 더 의미 있게 변합니다. 실천은 우리가 이론을 시험하는 장입니다. 학문적 환경이나 이론적 토론에서 미덕과 가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만 진정한 시험은 실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공감에 대해 공부할 수 있지만 친구, 가족 또는 동료와의 상호작용에서 그 능력을 실제로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상황은 우리가 배운 것을 적용할 기회가 되며
이것이 우리의 이해와 인격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면 우리의 행동에 대해 더 의식적으로 됩니다. 이론에 의해 형성된 실천이 우리를 더욱 윤리적으로 만드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보다 의도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은 우리의 신념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완벽해질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각은 개인 발전과 풍요로운 삶을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또한 이론과 실천 간의 관계는 우리에게 더 비판적이고 성찰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격려합니다. 우리는 사회의 규범이나 정해진 규칙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철학적 개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기존의 질서를 도전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론이 실천으로 전환될 때 그것은 생명과 관련성을 얻고 우리는 더 윤리적이고 의식적인 행동을 하도록 이끌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론과 실천 사이의 상호 연결성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학습의 사이클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신념과 이론을 다시 살펴보고 조정하고 개선할 기회를 가집니다. 이렇듯 우리의 지식은 동적이며 우리가 살고 배우는 과정에서 항상 진화합니다. 이러한 성찰과 행동의 여정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갈망하는 미덕에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그럼 이러한 법칙들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지혜가 가르치듯 미덕은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제 이것을 당신의 일상에 적용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요? 어떤 관계를 발전시킬 것인가요? 이 5가지 법칙은 단순한 고대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형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최근에 당신이 길을 잃었다고 느꼈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법칙에 따라 어떻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기억하세요. 진정한 지혜는 행동에서 나옵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시작해 보세요. 가장 공감 가는 법칙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편안하다면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어떤 도전이 있었나요? 변화가 있었나요? 함께 지혜와 진리를 추구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이 최고의 자신이 되는데 도움이 될 콘텐츠가 계속해서 제공될 것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